김영자의 인생 반전 72년 만에 첫 번째 선택 일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72살이 되어서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 저는 김영자입니다. 72살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떻게 인생 최대의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너무나 착한 할머니였다고 해야겠네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밥솥 스위치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오늘 반찬, 뭘 해야 할지 생각하고 김치통을 꺼내서 김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이런 생활을 40년째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랬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들어와 살게 된 후에도 계속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속상해했던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을 했을 때 저는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매일 산부인과에 따라가면서 초음파 사진 찍는 것도 구경하고 태명도 같이 짓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울어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며느리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니까 제가 대신 밤에 돌봐주겠다고 했죠.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가족에게 꼭 있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손주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어린이집 갈 때까지 제가 매일 봐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찾고 밤에 잠들 때도 제품에서 잠드는 손주를 보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이제 컸으니까 할머니보다는 저희가 직접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맞아. 엄마 아빠가 직접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빨래할 때 저희 옷이랑 섞지 말고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옷이 좀 비싸거든요. 그때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7년 동안 함께 빨래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따로 할게.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리할 때 간을 좀 싱겁게 해주세요. 저희는 건강 때문에 짜게 안 먹거든요. 아,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7시에 들어오는데 너무 일찍 차리면 식고 너무 늦게 차리면 배고파해서요.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맛있는 차도 끓이고 과일도 깎고 그런 마음으로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데 혹시 방에 계실 수 있으세요? 좀 어수선해지니까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수선해진다고? 내가 있으면 어수선해진다고?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와, 언니 집 정말 넓네.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뭐 그럭저럭이지. 집안일은 다 해주시니까 편하긴 한데. 아, 그럼 언니는 진짜 편하겠다. 나는 아직도 매일 빨래에 청소에 난리야.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냥 같이 사는 가사도우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돈도 안 들고. 가사도우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사도우미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세심하게 지켜봤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놓으면 고맙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먹고 가고, 빨래 해놓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고, 청소해놓으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녁 준비할 때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어머니, 어제 만든 갈비찜 남은 거 있으면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새로 만들지 말고. 어머니, 손주 간식도 챙겨주세요. 학원 가기 전에 먹을 거 필요해요. 요청, 요청. 감사 인사는 점점 사라지고 요청만 늘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아들이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해서 수술 받기로 했어. 그때 아들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어머니, 그럼 회복하는 동안은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수술하시면 언제쯤 일어나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2, 3주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동안은 제가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직장 다니는데. 그 순간 정말 서늘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 아들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 그런데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아세요? 왜? 집안일 때문에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해서요. 대책, 어머니 수술에 대한 대책이 집안일이라니.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이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문병을 온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았어요. 어머니, 언제쯤 퇴원하세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바로 집안일 하실 수 있으시죠? 어머니,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어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병문안이 아니라 독촉을 하러 오는 것 같았어요. 퇴원하는 날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빨래는 며칠째 방치되어 있어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거실에는 택배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제가 일주일 없었을 뿐인데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돌려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술 잘 됐나 봐요. 그리고 5분 뒤에 며느리가 한 말이, 어머니, 그럼 이제 괜찮으시니까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정말 바빠서.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허리 수술받고 퇴원한 지 고작 10분도 안 됐는데 설거지를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방에서 하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사실까? 왜 갑자기 그런 소리야? 아니,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머니까지 계속 모시고 살기가 부담스러워. 그렇긴 하지. 근데 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주시잖아.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나중에 더 큰 병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간병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네. 요양원 알아볼까?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요양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지? 나는 정말 행복했나? 새벽 3시쯤 부엌 창문으로 달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김영자로 산 적이 없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김영자로 살아보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반란이었습니다. 일부가 여기서 끝납니다. 과연 김영자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김영자의 인생 반전. 72년 만에 첫 번째 선택. 2부, 1부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동산에 전화를 거는 첫 번째 반란을 시작했죠. 이제 2부에서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네, 어디 집이신가요? 제가 사는 이 집의 주소를 말했어요. 이 집은 제 명의였거든요. 30년 전에 남편과 함께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아, 그 동네면 요즘 시세가 좋은데요. 언제 한번 나가서 봐도 될까요? 네, 언제든 좋아요.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이 오셔서 집을 둘러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이 집 정말 좋네요.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미리 말씀은 드리시는 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들을 찾아봤어요. 평생 바다를 보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부산에 갔을 때 바다를 보면서 나중에 나이 들면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인데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고 작은 앞마당도 있고 가격도 제가 살던 집을 팔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어르신, 혼자 가시는 건가요?
네, 혼자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 집이니까 제가 직접 봐야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혼자 살 집이라는 말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두려움 반, 설렘 반. 다음 날 바닷가 집을 보러 갔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거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집으로 하겠어요. 어르신, 그런데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네,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용기 그래. 이게 용기구나.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 펜션에서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잠깐 들러서 보니까 작고 하얀 강아지들이 꼬물꼬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이 강아지들 얼마예요? 이 아이들요? 50만 원인데 어르신이 키우실 거예요? 네, 새 집에서 같이 살 친구가 필요해서요. 제일 작고 얌전해 보이는 강아지 하나를 골랐어요. 이름은 복실이라고 지었어요.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이제 남은 건 아들 가족에게 말하는 것 뿐이었어요. 마침 아들 가족이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어머니,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집 잘 지켜주세요. 그래, 다녀와라. 조심히. 여행 보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추억이 담겨 있어서 남편이 입었던 옷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손주가 할머니한테 만들어준 편지들.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프기보다는 후련한 기분이 더 컸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기분? 이사업체도 불렀어요. 아저씨들이 와서 짐을 보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행 갔어요. 아, 그럼 오시면 깜짝 놀라겠네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3일 만에 모든 짐을 정리했어요. 바닷가 새 집으로 옮길 건 옮기고 필요 없는 건 처분하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하나를 놓았어요. 아들아, 며느리야. 엄마는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 72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영자로 살고 싶다. 이 집은 이미 팔았고 새 주인이 다음 달에 들어온다. 너희는 알아서 새 집을 구해라.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편지를 놓고 집을 나서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하나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 새 집에 도착해서 복실이와 함께 바다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3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하긴 새 집에서 복실이랑 바다 보고 있지. 어머니, 농담 그만하시고 집에 들어오세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어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과드릴게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게 더 큰 문제야.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 그 전화도 끊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전화가 계속 왔어요. 처음엔 화내고, 그 다음엔 애원하고, 나중엔 협박하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복실이와 함께 바닷가 산책을 해요. 점심에는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책을 읽어요. 평생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 저녁에는 바다를 보면서 복실이와 이야기해요. 복실아, 할머니가 잘한 걸까?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제 얼굴을 핥아줘요. 잘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좋아요. 다들 저를 영자씨라고 불러주거든요. 어머니가 아니라 영자씨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리는 기분 정말 좋아요.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갔어요. 산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영자씨, 정말 잘 사신다. 나도 영자씨처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구나. 아들한테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와요.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진 목소리로.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건강하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늦었어. 어머니.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는 손주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시니? 네,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할머니 마음이 풀리시면 꼭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혈육을 어떻게 완전히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 주말에 놀러 와라. 할머니가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정말요? 와, 엄마한테 말할게요. 손주 목소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요리 준비를 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김치전도 부치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주말이 되어서 아들 가족이 왔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라. 거실로 안내했는데 다들 어색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집이 이제는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간이 된 거죠. 손주가 제일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바다가 정말 예뻐요. 그리고 복실이도 너무 귀여워요. 복실이도 손주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점심을 차려주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따라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아. 네,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아들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로 대한 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도 너희가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다. 어머니, 그럼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이제 김영자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하지만 대신에 가끔 이렇게 놀러 오면 되잖아. 서로 그리울 때 만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존경? 네, 72살에 이런 결정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손주는 복실이와 뛰어놀고 아들 내외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 저희도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어머니가 해주셨는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서로 고마워하면서 살아라. 저녁 먹고 돌아가는 길에 손주가 제게 와서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할머니 정말 행복하다.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런 관계가 진짜 가족 관계구나.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날 밤 복실이와 함께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잘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냥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정말 요양원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한 대우를 받고 있었을지도.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제 인생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자 씨,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키는 게 더 심한 거 아닐까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는 72년 동안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산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그런데 이제는 다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생각해요. 복실이 산책시킬지, 텃밭 가꿀지, 책을 읽을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며칠 전에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했어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했거든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제가 원하는 색깔을 칠해 나가는 게. 영자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가슴이 뿌듯했어요. 72살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복실이가 있고, 동네 할머니들이 있고, 그림 교실 친구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있어요. 아들 가족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놀러 와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며느리는 이제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요. 아들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재능이 있으셔서 부러워요라고 해요. 손주는 저한테 와서 할머니, 할머니가 제일 멋져요. 라고 말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처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분? 자신의 이름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하고 있는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거든요. 72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하지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았다는 걸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가족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만날 때마다 기뻐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김영자예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자.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김영자,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거울 속의 김영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단호하게 하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복실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그리고 가끔 아들 가족이 놀러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이제 저는 정말로 김영자로 살고 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만의 첫 번째 선택을 해보세요.